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어떤 저항, 제가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어두운 역사였지만 찬란한 역사였다. 어둡지만 찬란하다. 굉장히 대비되는 말이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말. 왜?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재산을 바쳤던, 너무나도 새별처럼 빛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일제시대는 다 그랬지라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둡지만 찬란했던 그 찬란함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1910년대부터 볼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저항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정책, 일제의 정책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 오늘은 1910년대예요. 1910년대면은 일제의 무단통치, 헌병경찰, 태형, 직결처분권, 칼찬교사, 칭일, 중추원 뭐 이런 것들이 10년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산미증 토지조사 사업도 그려지고 있고요. 회사령도 있습니다. 그죠? 10년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개됐던 그 독립운동을 보면요. 이렇게 국내에서는요. 비밀 결사 형태로 전개가 되었고요. 국외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지금 1910년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910년대. 예. 가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쭉 흘러가서 이제 드디어 종착역이라고, 1910년대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까지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년대는 국내에서 이게 지금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비밀 결사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외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뭐 학교를 세우고 군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자, 먼저 비밀 결사 국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1910년대. 이 당시에 일단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 일단 그쵸, 서울에 바로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겠죠.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겠죠. 그죠? 이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으니까 이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한말, 뭐 안창호, 양기탁 뭐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와서도 그 비밀결사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되자마자 1911년, 그죠? 10년도에 경술국치니까 이때 바로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신민회를 해체시키죠. 네. 105인 사건의 어떤 그 비밀이 뭐였냐면, 당시 그 총독, 일본 총독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암살을 모의했다. 그 암살을 미수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105명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들이 대다수가 신민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 1911년 초반에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비밀결사 조직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조직만 한번 볼게요.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부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부라고 있는데요. 임병찬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의자가 들어갑니다. 이 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병. 의병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위, 호위한다. 정, 바를 정자. 성리학적 질서를 호위하고, 척, 배척한다. 사악한. 즉 서양의 문화. 서양을 배척하고 우리 것을 지킨다가 위정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요, 이 고종의 밀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 고종을 또는 뭐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왕위로 회복시키는 왕권을 복벽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왕정 체제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독립의군부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상도 지역에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상진 선생인데요. 이 박상진 선생이 누구냐면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허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허위가 어떤 인물이에요? 네, 바로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허위를 중심으로 한 그 정미의병들이 엄청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들여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증축하고 만들어진 감옥이 있죠. 그 감옥이 바로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정미의병 그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지금 이제 역사 박물관이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가 허위예요. 정미의병장 허위입니다. 어쨌건 그 허위의 제자가 박상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허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의병장이니까 굉장히 그 옛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어떤 그런 글을 공부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근대적인 인물로서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장, 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법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가 그의 제자 박상진도 역시 마찬가지 그 근대적인 어떤 법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박상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이 박상진이 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앉을 곳은 판사 자리가 아니라 판사 그 앞자리. 일제강점기면 그 앞자리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앉을 자리잖아요. 그 앞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를 내게 되죠. 많은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제 꿈은 교사입니다. 제 꿈은 CEO입니다.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왜 꿈이에요? 그거 직업 이름이잖아요. 왜 꿈이 직업 이름이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 꿈이 직업 이름이고 명사죠. 명사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판사 박상진이 꿈이 만약 명사였어. 꿈이 판사야. 꿈이 직업 이름이야. 그러면 판사 박상진은요,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해도 그냥 판사 박상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판사가 꿈이니까, 명사가 꿈이니까, 직업 이름이 꿈이니까, 그게 꿈이니까, 판사가 꿈이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끌려오는 독립운동가들한테 사형 선고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꿈이니까. 내 꿈은 명사니까. 내 꿈은 직업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박상진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명사, 판사, 직업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박상진은요, 동사의 꿈을 꾸었던 인물이에요.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 판사 박상진이 여러분들 그 밤을 새면서 열심히 법조문을 외웠던 이유, 공부했던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왜 공부하세요?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판사 박상진이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근대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법에 의지하면, 법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쉽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억울하게 그냥 집안이 폭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박상진이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근대법 그 한 줄 한 조문이 누군가의 가정,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믿음으로 그는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겁니다. 그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동사의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 박상진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나는 명사, 판사 직업 이름이 꿈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사표 던지고 바로 판사 그 앞자리, 독립운동가의 자리에 앉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무관학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무관학교, 만주 지역에 이 무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또 독립운동 기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꿈꿨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 박상진은요, 1920년대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일본 판사 그 앞자리에 앉아서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많이 배워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비밀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간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북간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간도 지역은요. 아까 제가 이 신민회 이야기했죠. 신민회 회원들이 국외로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학사라고 하는 곳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무관학교, 군인들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시도 있고, 또 이거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죠?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위장을 한 거죠. 신흥 강습소를 만들다가 최종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이 신흥 무관학교가 정말 나중에 이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총성의 어떤 그 도화선을 만드는 그런 학교예요. 그 선봉에 있었던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 이런 분들이에요.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당시에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너무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회영 선생 그 집안은요. 지금 서울의 명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동 땅 일대가 다 이분 집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명동 땅 일대를 지금 땅값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3조. 이건 뭐 대를 이어서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감이 안 옵니다. 3조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 씨 육형제 이분들이 그 돈을 다 팔아요. 그 땅을 다 팔아요. 땅을 다 팔고 급하게 금매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온 겁니다. 이곳에 와서 땅을 사고 여기서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군인들을 무료로 양성을 했던 거예요. 3년 만에 그 돈을 다 써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가는 장면이 일기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3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분이 옥수수를 꾸러 다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응? 이씨 육형제 이분들을 보면요, 다 막 굶주려 죽기도 하고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살던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였지만 샛별같이 빛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자신의 청춘과 재산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꿈이 하나 있었죠. 그분들의 그 동생의 꿈은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회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냥 살겠습니까? 어찌 이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서간도 지역에서 했던 활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김약연 선생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안이 또 일대가 또 일로 가가지고 역을 개척해서 여기서 명동학교 만들어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중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종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종교 여러분 뭘 믿는 거라 그랬죠? 단군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군을 믿는 대종교 중광단.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북로 군정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군이라는 그 군사 조직도 만들어질 거예요. 북로 군정서가 나중에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라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북한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신안촌, 신안촌이 건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권업회. 네, 권업회. 말 그대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자. 여기서 정말 이 앙다물고 정말 이 한인들이 버텨내려고 했던 것도 그런 모습들이 이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권업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다라는 것이죠. 잠깐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우리 어떤 그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와 독립운동 기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저쪽 갖다 주시겠어요? 네. 자, 이 3.1 운동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하고 있다. 늘 3일절만 되면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3.1 운동의 그 배경을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의 어떤 그런 비밀 결사라든지 국외 독립운동 기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1910년대, 그러니까 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지독한 전쟁이었죠. 정말 이게 참호전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이게 끝나고 나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 과정 속에서 미국의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요. 그냥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승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패전국의 식민지.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그 식민지,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이 되게 운이 좋아요. 줄을 잘 서. 이때 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승전국 그 라인에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아니야, 그 당시. 그럼 이 윌슨 민족자결주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해당 안 되네. 그럼 뭐 기다려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작은 불빛 하나 찾아가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여기 열리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대표를 보내요. 누구냐면 김규식을 보냅니다. 김규식.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삶 자체가 역사예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기도 하고요. 또 광복되고 나서는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요. 여운형과 함께. 그리고 남북 협상한다고 김구와 함께 또 김일성을 만나러 38선을 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우리의 그냥 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 김규식이 그 당시에 미국 유학생이었는데 너무 이 영어뿐만 아니라 무려 8개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언어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 이제 대표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 자,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파견되니까 뭔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합니다. 이걸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바로 일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 근대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그 선봉에 있었던 세력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어요. 이 3.1운동의 그 물꼬를 트고 확산시킨 것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에요. 가끔은 이 학생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듣거나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깨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역사의 DNA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식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또래, 나의 친구, 나의 동지들이 같이 고민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DNA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식받고 있는 거예요. 28 독립선언이 딱 낭독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3.1운동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 고종은요, 정미 7조약으로 결국은 강제로 퇴위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순종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왔는데 1910년 경술국치 때 그 모습을 보면 어쨌건 고종이나 순종이나 대한제국의 주권자들입니다. 제국이니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황제로서 그 주권자로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어떤 리액션을 좀 보였어야 되지 않나? 전혀 없어요. 그죠? 이씨 왕조, 자기 집안 어떻게든 보존시키기 위한 요구 이외에는 없어요. 저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의 죄인이었던 고종과 순종, 그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빚을 좀 갚아요. 갚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고종이 죽으면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순종이 죽으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다. 야, 역사의 죄인으로 그냥 기록돼야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은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왔는데요. 민족대표 33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 3.1운동을 전개합니다. 정말 이 종로 탑골공원에 출발했던 이 만세운동은요,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확산됐던 계기도 뭐였냐면 일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특히 학생들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교에 휴교를 내버려요. 휴교령.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학생들이 어딜 갔냐면 자기 집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3.1운동 만세 소식을 전하면서 이걸 또 주동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자 일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제암리에 들어가가지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이 제암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남성들을 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요. 모은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밖에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를 안고, 뭣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이를 안고 교회당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니까 창문으로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일제가 총을 쏘죠. 이게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 요게 딱 다 태워버리고 나서 다음 동네 바로 고주리로 이동해가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그 만행을 볼 수 있는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폭압적인 어떤 탄압이 이어지니까 결국 비폭력 투쟁으로 출발했던 이 3.1운동은 폭력적인 투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겠죠. 유관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만세 시위를 보는데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만세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 만세 시위 현장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칼에 맞아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런 거족적 민족적 저항, 2천만,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200만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거의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3.1운동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실 이 민족대표 33인이 끝까지 지도를 못하죠. 이들도 이걸 기획은 했지만 그냥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다 뭐 요 정도만 알리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기가 막 뿜어나오는 이 정도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 낭독하고 경찰서에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3.1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거족적 민족 항쟁이었음에 불구하고 산발적 시위로 이제 연계가 되질 않아요. 지도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3.1운동을 보면서 이 지도부가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해주 지역에서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하나 들어서고요. 한성은 서울이죠. 비밀리에 한성정부도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는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정부들이 존재하다가 이제 이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모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일본의 통치가 변화됩니다. 이건 제가 앞각에 설명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3월 1일 그리고 뭐 한 달 이상 계속 만세운동이 퍼지게 되면서 이게 중국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일제의 타도를 외치면서 중국의 5.4운동이 전개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3.1운동은 이렇게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3.1운동이 미쳤던 영향 중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임시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흔적을 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흐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탄생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왜 중요한 거냐면 이 3.1운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죠.
3.1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한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또는 왕국에 살고 있었어요. 주권자는 왕이고 황제였어요. 그런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야. 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 전환케 해준 게 3.1운동이었고요. 3.1운동 이전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수동적 존재예요. 네, 왕과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수동적 존재.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광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즉 3.1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으로의 탄생을 알렸던 정말 역사의 이 반만년 역사의 그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3.1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이 4월 11일입니다.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의 생일이 4월 11일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생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변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맨 처음엔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 왜 이러지? 계속 떨어지네. 뭐가 굉장히 위기가 있나 보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대충 한번 이게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막 쪼개서 막 나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이번에는 물론 지금 전 1910년대 저항이었던 모습들, 비밀결사, 독립운동기지, 3.1운동 이것만 설명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의 흐름을 통으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 자, 볼게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여튼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또 광복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네, 다 이승만입니다.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삼권 분립에 입각한 그런 정부입니다. 삼권 분립,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 입법부는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불렀고요. 행정은 국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키워드. 이거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예요. 요 임시의정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구나. 이렇게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상하이에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하이가 이제 외교 활동이 좀 유리했고 거기가 이제 그 치해법권 지역이라서 일본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잡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상하이에 뒀는데 일단 상하이는 국내가 아니잖아요. 국내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연통제예요. 연통제. 그 다음에 정보. 뭐 이런 것들 있죠. 비밀리에 나눠야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통국. 연통제와 교통국.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만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공채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광복되면 이자 쳐서 주겠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독립공채를 사라고 하면 살 거야? 나중에 독립하면 주겠대. 아직 나라의 실체는 없어. 식민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혹시 내 돈 갖고 띄어먹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그거 누가 알겠어? 뜬구름 잡는 건데. 나중에 독립되면 주겠다는 건데. 그죠? 이때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 특히 그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 그렇게 이 독립공채를 많이 샀대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 미주 지역으로 갔던 뭐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 멕시코의 에네켄 노동자들, 심지어 쿠바까지. 참 그 먼 곳에서 이국 만리에서 차별받으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실체도 없는 독립공채를 사들이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올해 광복됐잖아요. 그럼 바로 이 독립공채에 대해서 이자 쳐가지고 원금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나중에 5공화국 와서야 비로소 80년대 와서야 비로소 여기 대해서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건 독립공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이 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역사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임시사를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 삼권 분립에 입각한 공화정 정부였다라고 하는 거. 공화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신민회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신민회 공화정 주장,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에서 신민회 공화정 주장했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에서 대한광복회도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공화정이에요. 이제 뭐 왕들도 뭐 항복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백기 들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뭐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황제, 무슨 웃긴 소리 있어. 역사의 패배자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발을 잘 했는데 일제가 가만두질 않아요. 특히 국내와 연결되는 이 연통제 교통국은요, 거의 1919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깨져요. 일제가 그냥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깨버립니다. 굉장히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초대 대통령 때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 청원을 넣었는데 어떤 청원? 통치청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열받은 거야. 아니, 지금 일제 식민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지배를 또 국제연맹이 받게 해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독립운동을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은 탄핵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게다가 이게 외교 활동도 잘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게 바로 1923년도에 국민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23년도죠. 근데 여기서 이 개조파와 창조파로 이게 나뉘게 돼요. 개조파는 이제 안창호 대표적인 인물이고 창조파는 신창호 대표적인 인물인데, 개조파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조직 내에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자. 창조파는 뭐냐면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걸로는 희망 없다. 싹 바꾸자. 결국 합의를 못 보고 창조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뭐 30년대까지 거의 그냥 뭐 몇 명밖에 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예요.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만은 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가 32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가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활동 자체가 거의 뭐 미비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대표적인 한인애국단원들이죠. 이들이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궁에다가 폭탄 투척, 윤봉길은 상하이 흥꺼군에 폭탄 투척. 이러면서 특히 상하이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성공하면서 중국 국민당 짱제스가 이거 중국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는 극찬을 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윤봉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일, 위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봉창이나 윤봉길 40대 50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웬일? 20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당시에 10대와 20대는 그 사회의 정말 리더와도 같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과의 그 동지, 같은 또래인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건 한인 애국단을 계기로 해가지고 와우, 대한민국 임시 살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상하이에서 출발했던 상하이 임정은 더 이상 이 상하이 hunko공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가 된 거예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상하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2년부터 출발해가지고 40년 정착, 무려 8년의 대장정. 중국 대륙을요, 거의 6,000km를 돌아요. 와,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보다 더 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 이동하는데 여러분들, 일제가 가만히 있냐고요. 일제가 이 하늘 위에서 폭격기 뜨고요. 뒤에서는 총격이 날라오고요. 옆에서 밀정들이 들어오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끌고 가기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마치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을 지고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달팽이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듯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충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일제가 정말 미쳤어. 뭐 이건 뭐 중국하고 전쟁, 37년 중일 전쟁뿐만 아니라 41년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도 일으키면서 미쳤다 얘는. 얘는 이제 끝나겠구나. 패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40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한국 독립당,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만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만들고요. 자, 이제 건국 강령, 이제 일제 패망이 다가오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일 선전포고를 외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연합군이 돼야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니까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영국의 도움 속에서 영국의 요청이 인도 미얀마 여기에 영국의 요청으로 여기 우리 한국 광복군이 투입이 됩니다.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45년 된 미국 OSS 이 부대와 특수부대거든요. 국내 진공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좋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 정미여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공작전이었다고. 미국 OSS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한국 광복군이 일장기를 딱 내리고 우리 태극기에 꽂았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결국 성조기가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우리 독립을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독립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그 서구 열강들은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냥 일제 패망? 그럼 일제 패망 속에 그냥 한반도가 그냥 일본의 패키지로 그냥 묶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패키지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 합의 속에서 우리 한국의 독립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살아왔던 그 샛별처럼 빛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내용들까지 한번 원래 10년대만 해야 되는데 한번 40년대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 다시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기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위 문화 통치기가 살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틈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양한 민족 그 운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